네, 오늘 여의도 자사건건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모시고 지방선거 뒤풀이 특집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조금 잤습니다. 아, 조금 주무셨어요? 한두 시간? 예, 2시간 정도 잤어요. 아, 그러셨군요. 소장님은요? 저 3시간 자고 여기 오기 전에 30분 또 잤습니다. 아, 쪽잠 좀 주무셨군요. 저는 자정 넘어서까지 좀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가 대략 지도에 색깔이 다 표시가 되는 것 같아서 잠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저도 3시 반에 잘 때까지는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가 이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잤는데요. 5시 반에 일어났는데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 그 사이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야, 좀 예측하셨어요? 아니면 예측 바뀌었습니까? 예측 바뀌었죠. 0.17%라는 차이를 과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신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 민심은 무섭고 놀랍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총평을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이번 지방선거 특징이랄까? 뭐라고 좀 규정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심판받은 선거죠. 민주당이 윤석열 심판받았다. 정부를 잘하라고 칭찬한 선거라기보다는 민주당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야단 쳐주신 것인데 야단 쳐주신 방식이 민주당은 지금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 중에서 여전히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그룹이 있고 이탈한 민주당 그룹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있었던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투표 안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했던 이탈 그룹들이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을 심판한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의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아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와서 투표를 했으면 더 많이 이겼겠죠. 하지만 그 움직임이 일지 않았던 것은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복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지 22일 만에 열린 선거입니다. 구도 자체가 국정 운영을 좀 도와주자라는 국민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도부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했어요. 스스로 좀 자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기 힘든 선거였다. 선거는 내부가 분열이 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공천할 때부터 민주당은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내부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지금 지나가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장면이랄까요? 혹은 어떤 사람이랄까? 정리하신다면요. 전 송영길 대표가 서울에 출마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당과의 갈등을 빚는 가운데 비대위가 송영길 제외하고 전략공천 결정했다가 포함해서 전략공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할까라고 했던 순간 그 순간 많은 것들이 어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번에 서울의 구청장 선거 8군데밖에 못 이기긴 했지만 전반적인 득표의 상황을 봤을 때 송영길 후보가 자치단체장, 구청장들의 득표율보다 15% 정도 떨어져요. 전 지역구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세훈을 찍으면서 민주당을 찍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거의 핵심은 사실은 서울이 돼야 하고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혹은 민주당이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서울이 지리멸렬해지면서 전국 선거가 다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그 순간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서울시장 후보 공천 과정 그 부분을 짚어주셨고 저는 이재명 후보의 등판 시점부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요.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선거였어요. 이재명 일병 구하기 선거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항을에 출마하려는 어떠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명분이 없었다. 명분 없는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재명 후보가 딱 등장하고 출마한다고 결정하는 순간 모든 관심이 이재명 후보한테 갔어요. 이재명 후보의 말, 행동, 그리고 공약.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계속 주도를 해나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행동들이 과연 선거에 긍정적이었느냐,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량적인 수치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저 개항을에 출마할게요. 제가 어려움 속에서 출마하고 계시는 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서부터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을 했어요. 물론 지도부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출마가 민주당에게는 마이너스 효과만 가져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본인을 자기 부정하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결국 활용 점정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급 인사들 이름이 양쪽에서 나왔어요. 송영길 시장 후보, 그리고 이재명, 이제는 의원이 됐네요. 오늘 당선이 됐으니까요. 자, 투표율 저희 만들어 놓은 그래픽을 좀 잠깐 보고 이야기를 나누죠. 김성회 소장은 민주당 지지그룹 중에 일부가 이탈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진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50.9%입니다. 겨우 과반. 딱 50%를 딱 넘고 거기에 딱 멈췄습니다. 자,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좀 안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도부가 계속 싸우고 있어. 구도 자체가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나가봤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생각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좀 안 나간 부분이 있는데 저 50% 최종 투표율에 국민의힘도 결코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국민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내린 회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이 제대로 잘해야 우리가 나가서 당신들을 뽑아줄 생각이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정치를 외면할 수밖에 없어. 혐오할 수밖에 없어. 당신들 잘해야 돼. 라는 공개적인 경고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각 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은 이겁니다. 민주당 광주 근거지잖아요. 거기에 투표율이 37.7%예요. 국민의힘 대구가 근거지입니다. 43.2%입니다. 왜 이런 투표율이 근거지에서 나왔느냐. 근거지에서부터 각 당의 후보들과 각 정당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에 대한 실망감이 결국엔 투표율에 대한 저하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를 보면요. 국민의힘 후보들은 제 옆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부지런히 후보들하고 각 지역을 돌아다녔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본인의 대변인을 경기도지사로 출마시키기까지 했죠. 그분들이 무슨 공약 혹은 비전, 지난식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제 옆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제가 되면 이 동네 나아집니다. 이거 하나로 밀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을 딱히 지지하거나 중간에 있는 그룹들 같은 경우 투표를 해야 될 소구력이 없었던 것이죠. 민주당은 어땠느냐? 이재명을 지킵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를 왜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저는 대장동 문제도 그렇고 사실 걸어서 걸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죠. 아니 대장동 문제에 뭐가 있다고 뭘 지키자는 거지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지키는데 내가 투표를 하러 갈 이유가 있나? 라는 의문에 부딪히게 됐고 그렇게 됐던 선거. 예전 같으면 무상급식, 메가시티 등 여러 가지 진보 보수 진영 간의 치열한 이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고 내가 투표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어젠더를 여당도 야당도 던져주지 못하면서 투표율이 하락한 것 아닌가라고 좀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려도 이재명 의원이 이름이 계속 나오는군요. 자, 표심을 지역별로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볼까요? 20대 대선 때는 서울 지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죠. 11대 14. 근데 시장 선거 보시다시피 완전히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에서 다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후보가 14개 자치구에서 승리했었는데 이번 시장 선거는 완전히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저희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오세훈 후보를 찍더라도 보통 지방선거 하면 줄투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장, 뭐 그 구청장, 구의원이 다 그냥 줄투표를 하는데 이번엔 좀 달랐다는 말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서울 시민들께서 현명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통 그냥 구의원, 시의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 정당 다 줄투표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유를 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이유는 부동산 문제 오세훈 시장이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 그리고 오세훈 시장 차기 대선 후보로 우리가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 그리고 상대적으로 송영길 후보가 너무 좀 약하지 않았느냐. 명분 없는 출마를 한 송영길 후보에게 표를 주기는 좀 어렵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구도상 유리한 부분도 오세훈 시장이 서울 전역에서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동구에 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동네 여기저기 살아도 구청장 이름 잘 모르는데 아무리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더라도 정원호 구청장 이름은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살면서 혜택을 이런저런 걸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마을버스 정류장 가서 앉아만 있어도 엉덩이가 뜨뜻한 벤치가 있는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잘해서 이번에 선거를 보시면요. 이 소위 말하는 마용성 지역의 성동구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60%를 얻어서 송영길 후보를 압도적으로 제쳤는데 본인 선거에서는 19%가 20%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투표율도 성동구가 가장 높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지방자치 선거전 일종의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들이 시장은 누구, 구청장은 누구라고 해서 꼼꼼히 메모를 해서 와서 투표를 하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서울에서 살아남은 민주당 구청장들은 다 재선급들이고 동네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살아남았거든요. 결국 유권자들이 실제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투표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송영길 후보가 가지고 있는 큰 서울의 그림, 이것이 구청장들과 공유되지 않아서 전 생긴 비극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라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서울의 모든 구청장 후보를 지원하고 엄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고 좀 더 크게 이야기하자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상징적인 인물인데 오히려 굉장히 몰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봐도 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참 희한한 선거 결과 나온 지역이 또 전 서울에서 구청장으로 봤을 땐 세 군데의 지역으로 보여져요. 국민의힘이 과거에 상당히 어려웠고 선거에서 항상 져왔던 구로구, 광진구, 도봉구 여기서도 구청장이 결국에는 국민의 후보가 됐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 이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지자체 단체장,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으로 선출하는 아주 현명한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말 그걸 기준으로 놓고 평가한 거였으면 좋겠고 또 그 평가에 따라서 이 새로 선출된 구청장들이 민생을 잘 챙기는 구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켜봐야죠. 사실은 부동산하고 세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정원호 구청장 근무하는 지난 10년 동안 성동구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잘한 일이 있지만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만족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반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되는 지역과 재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의 불만이 양쪽으로 쌓이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무너지면서 다음번 선거에서는 심지어 구청장이 성북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이 지금 들고 있는데 아주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호남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번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떨어진 것과 연동시켜서 생각해보면 호남 유권자들이 더 이상 민주당의 당선이 나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인식을 좀 많이 버리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쪽으로 그렇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호남에 대한 공약 그리고 지금 20대가 40대, 50대 다르게 투표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거 구로도 그렇죠. 점점 더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는데 키워드는 전 호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호남이다. 자, 격전지 이야기도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도였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오늘 새벽 5시 반에 개표율 95%를 넘어서면서부터야 역전을 했고 그 뒤로 그대로 끝났죠.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변화에 대한 씨앗을 또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졌지만 여러분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자 아마 가장 극적인 선거구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물론에서 결국에는 김동연 후보가 앞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경기도지사 깜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대선 후보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지사의 눈높이는 이제 대통령 깜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김동연 후보가 점수를 더 많이 땄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은혜 후보는 놀라운 선전을 했어요. 정말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잘 싸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정치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졌다고 해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정치 포기하지 마시고 부족함을 채워서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전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소개 목적인 본인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는 정도에 그친 미소한 이벤트였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김은혜 후보 지금 보시면요. 사실 김동연 후보, 그 후보가 누가 됐든 경기도지사로서 1,500만 경기도민들이 야 이분한테 맡기면 정말 경기도정이 잘 되겠구나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저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GTX A, B, C, D를 깔아줄 수 있겠지. 이런 생각 정도 아마 가졌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저는 좀 한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의 경기도 출마를 굉장히 강하게 권유를 여러 차례 하고 불안해하는 김동연 후보에게 또 본인의 많은 같이 했던 참모들이 김동연 후보 쪽에 넘어가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저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양쪽의 대리전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이 무난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용인술의 잘못된 선택으로 민주당에게 천금과 같은 한석이 생긴 것이 아닌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면. 근데 해석이 좀 묘하네요.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의 정치적 장래가 기대된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완전히 다른 평가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정치를 해오면서 그러면 삶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본인 방송인으로 살아왔고 청와대 갔다가 어느 기업체 갔다가 다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잖아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치를 하려면 실패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 자신을 더 성찰할 수가 있어요. 더 준비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은혜 후보가 정치를 그만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앞으로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기도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장면을 꼽아보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경기도는 뭐 다른 거 없이 김동연이라는 관료가 결국 된 것, 그 중간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50%를 넣고 해야 되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가 흔쾌히 경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수락을 했고 그때 결승전까지 치르기로 했거든요. 결국 단일화, 이 나머지 세 후보가 단일화하는 그 경선까지 거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후보가 그 벽을 넘어서는 결정을 했던, 즉 이 권리당원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내가 경기도지사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포인트가 결국 이번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닌가. 소소하게 룰 전쟁을 하지 않고 통 크게 받아들인 것. 8,900여 표 차이라면요. 마지막에 김은혜 후보에게 악재가 됐던 재산 신고 누락, 이것이 상당히 좀 아팠던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각 투표소별로 다 공고문이 다 붙었었고요. 네. 투표하기 며칠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세가 강화됐습니다. 이 부분만 없었다면 결국엔 김은혜 후보가 도지사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좀 전에 봤던 그 득표율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실까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 자, 이 표 차이 한번 보십시오. 8,900여 표 차이인데 강용석 후보가 얻은 표가 몇 표입니까 지금? 54,000표예요. 그러기도 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건 김동연 후보가 아니었어요. 강용석 후보였죠.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는 이게 단일화라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뒤늦은 후회가 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강용석 후보랑 힘을 합치면 당연히 김은혜 후보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대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허경영 후보랑 합쳤으면,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랑 합쳤으면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됐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잖아요. 가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과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진 탓은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 무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일화했다 그럼요. 중도층 중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게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강용석과 단일화해서 그럼 동동정부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한 유권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설령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도지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광역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많이 이겼잖아요. 근데 접점 지역에서는 강용석, 김은혜 후보 간의 단일화가 만약 이루어졌다면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고전했을 겁니다. 중도층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과 손을 잡은 세력을 밀어줘야 하느냐, 오히려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그렇죠. 수도 있다. 네. 자, 아까 그 젊은층 표심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좀 하고 지나왔는데 충청권 광역단체장도 국민의힘 싹쓸이했죠. 광주 전남에서도 이번에 의미 있는 득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비용 보전하는 기준을 다 넘어갔어요.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해서 이런 분석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열세 우세 지역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었던 것은 보통 인구 구성 비중이 컸습니다. 언급하셨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대가 30대 정도인 젊은 도시의 성격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젊은 공무원들에 대한 저희 젊은 층에 대한 소구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세종시의 전반적인 투표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지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광주가 호남권에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 저희가 이제는 좀 더 당 지지세가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감하십니까? 결국에는 정당과 인물에 대한 선택 기준이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념과 지역을 넘어선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제 출구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역표를 좀 받아봤는데 확실히 20, 30대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높아졌더라고요. 특히 남성층에서.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승리한 것은 젊은 층에 대한 소구력이 높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믿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를 해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이긴 공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51%가 넘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준석 대표가 아침 회의 끝나고 저 발언, 공개 발언을 하면서 아마 자기 입으로 정말 하고 싶은데 못했던 말을 지금 저 요소해 주신 것 같아요. 전 민주당이 대위기에 몰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뭐 정의당 얘기에서도 보태서 하겠지만 정체성 정치가 가지는 한계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남성과 여성을 갈라세워서 20대 남성, 3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는 방식의 정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그럼 우리는 여성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 각도에서 증명이 되는데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을 그들의 언어로 설득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나오지만 가장 큰 스윙 보터층이 20대와 30대였어요. 즉 이재명, 윤석열 누구든 좋은데 나에게 누가 좋은 사람인지를 찍겠어라고 했던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민주당에게 여지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은 지레짐작 포기를 하고 그럼 우린 여성. 그것을 보여준 것이 50대 남성인 비대위원장 옆에 20대 여성 비대위원장을 앉혀서 자, 우리는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넓게 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문법 자체를 이제 좀 고칠 때가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깃발을 들고 20, 30대 남성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던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갈라쳐야 하느냐라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아니, 그 비판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에 대한 20, 30대의 지지율이요. 지금 예를 들면 20대와 30대 여성이 민주당에 보내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성층에서도 대략 5에서 60%를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오니까 남성들이라도 견인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너 때문에 20, 30대 여성 다 민주당으로 갔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걸 생각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가 참 효과적인데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좋은 정치냐, 그 방향이 좋으냐라는 질문이에요. 진짜 이 갈라치기라는 프레임과 구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이준석 대표를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프레임을 거는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책적으로나 언행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갈라치기 했다라는 어떤 명백한
행동을 한 게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공격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 예. 무려 대통령의 워딩이었죠. 그러다 최근에 이제 CNN,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 기자들한테 같은 질문을 받고 혼이 나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인식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라는 인식하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세계관을 만들고 그 세계관으로 지금 표를 얻고 있는 것은 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하세요. 왜 대통령 얘기한 걸 얘기하세요? 이준석 대표가 갈라치기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혐오의 발언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 물을 문제는 아니고 전선을 어떻게 긋느냐의 문제인데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라고 선을 그어놓은 것 자체로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국민의힘의 전술에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대응했느냐,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대신 거꾸로 그럼 우리도 갈라서 보겠어. 우린 여자 편이라고 선언한 것은 저는 옳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정체성 정치라는 표현도 아까 사용하셨고요. 자, 정의당 이야기도 좀 해보죠. 정의당이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갈수록 뭔가 그런 게임 있잖아요. 신문지 이렇게 점점 접는 게임. 점점 정말 너무 접어가지고 이제 거의 설 자리를 찾기 힘들어지는 지경인 것 같아요.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광역 기초의원이 37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쪼그라들어서 9명만 남았고요. 기초단체장이 진보당이 1명, 이번에 울산 동구청장인가요? 네. 진보당은 1명 남겨놨는데 야, 정의당은 없어요. 1명도 없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정체성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에서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 글쎄 제가 제 귀에 들리는 건 류호정 의원 정도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류호정 의원 본인도 정체성 정치의 상징처럼 소비되지만 사실은 또 그는 노조원 출신으로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정의당 정치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정의당 내 문제들을 보면 다 정체성과 연관된 이슈들이 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평등법의 문제도 그렇고 내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분란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진보당은 사실은 정의당과 결별한 이후에 민중당에서 진보당으로 이름 바꾸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완전히 침잠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각 지역에서 특히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지역에서 준비해서 당선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중앙에 모여서 정체성을 중심으로 언론만 대하면 된다라는 태도로 지난 총선을 임했고 그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 이렇다고 하면 다음번 총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상당히 심각한 질문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뭐 진보당이 얼마나 확장성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정치에 대한 그들의 진지한 태도 이건 정의당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는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때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찬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고 결정적인 거는 권력을 탐한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는 20석을 얻어가지고 원내 정당으로 우리가 더 활동을 할 거야 라는 욕심이 생긴 순간 갈팡질팡을 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원칙을 다 저버리고 그 의석 몇 개 더 얻겠다고 민주당에게 협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한 거죠. 그러한 부분이 첫 번째로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정의당 하면 스타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의 여러 가지 한과 울분을 풀어주는 그러한 시원시원한 스타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2020년 총선을 통해서 그 맥이 끊어졌다. 아직도 심상정이냐라는 그 말에 정의당의 위기감이 다 증폭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대로 된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만 국민에게 인정을 받는 국민들이 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 정치인의 부재가 정의당의 위기감의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돌아보면 그러네요.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라는 비판 댓글에 그런 거 기사 진짜 많이 달렸거든요. 기사 댓글에. 그리고 또 심상정 의원이 대선 사수했으니까 대선 출마했을 때도 그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고. 그분의 별명은 대표 아니면 후보였죠. 그래서 항상 당대표 아니면 대선 후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로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게 꼭 그 노조 조직이어야 하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까? 의석이라는 건 사실 수단인데 그게 목표가 돼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으니까. 게다가 지난번에 비례대표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투표를 하고 앞순번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서는 20대 진보당을 함께 창당하고 20년간 진보당에서 헌신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룰에 따라서 순번은 10번 뒤로 밀렸는데 뭐 거기까지는 정의당 그런 정책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TV 토론을 하는데 당의 1, 2번은 TV 토론에서 빼고 그 20번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TV 토론 자리에 앉히더라고요. 이 사람들 뭐 하는 건가? 실제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번 뒤에다 배치를 해놓고 얼굴로는 1, 2, 3, 4번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정작 토론 자리에는 20번, 15번 있는 사람들 불러다 자 토론만 하고 가라는 태도를 취했던 것. 결국 정의당의 청춘을 바쳤던 중간 허리 세대들에 대한 무시가 지금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정의당도 오늘 지도부 총사퇴했고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혁신을 어떻게 좀 해갈지 그것도 좀 국민들이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결과를 보면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놨죠. 결과는 7석 중에 국민의힘이 5석을 가져갔고 민주당은 2석입니다. 이재명 후보, 인천 계양, 그리고 제주에서 김한규, 오늘부터는 후보가 아니죠. 의원이 됐습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될 만한 곳에서 뭐 국민의 후보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됐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결국에는 민주당 지방선거에 좀 참패를 불러일으킨 기본 요인이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의원이 되는 순간 앞으로 민주당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명분 없는 출마였습니다. 본인이 당선되기 가장 쉬운 곳에 들어가서 당선이 되어 왔어요. 저분의 목표는 뭘까요? 결국에는 8월달 전당대회 때 출마해서 나는 당대표가 되겠어.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그 힘을 갖고 나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거야 라는 정치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 중에서 과연 당신은 지방선거의 패배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분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신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다음번 총선의 승리에 민주당에 득이 되냐 득이 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되는 순간 민주당의 위기감은 이제 바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당대표에 나가는 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가면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요. 어디나 논란은 있습니다. 뭐 흔하게 있는 그런 싸움 정도를 가지고 논란이라고 해서 이재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생각에 조금 지나치신 것 같고 저는 한편으로는 김한규 의원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죠. 도지사도 그렇고 김한규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의 색깔이 아주 강한 분들은 아닌데 이번에 하여튼 처음 정치 무대에 다 입성하는 경우입니다. 두 분 다 본인의 무대에서 굉장히 좋은 경력들을 쌓아왔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들에 대한 이미지도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번 보궐선거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발굴되고 민주당에서 한 자리를 잡고 이분들이 색깔이 더 입혀지는 것. 이것이 가져온 긍정적인 작용들도 전 한번 앞으로 지켜볼 만한 즉 70년대생의 차세대 리더 그룹으로 좀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요. 너무 지나치게 볼 건 없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오늘 흐름을 보면 일단 오전에 비대위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직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후에 대변인을 통해서 내일 국회의원과 당무위원 연석회의 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철험회라고 하죠. 초선 의원들이 회의를 갖고 당장 오늘이라도 의원총회 소집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는데 일단 내일 국회의원과 당무위원 연석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핵심적으로 오갈 것은 역시 평가가 되겠죠? 평가를 어떻게 할까이죠. 사실은 대선에 대한 평가도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선거도 끝나자마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미 성급하게 몇몇 의원들은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지금 그럴 때인가 싶은 생각이 약간 들긴 해요.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지금 포인트는 아니지 않느냐. 정확하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있는 게 한 축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는 2024년 총선 전에 딱 한 번 이번 전당대회에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8월에 예정도 있죠. 그렇죠. 8월에 이 전당대회를 살리지 못하면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구성된 당 지도부가 한번 무너지고 다시 비대위가 구성될 때 고칠 기회가 올 것인데 가급적이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는 측면에서는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룰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주당이 어디가 부족했는지 여론을 어떻게 잘못 듣고 있었는지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서 전당대회 룰도 새로 세팅한다는 마음으로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 후보들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혁신 어젠다가 등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반성을 하느냐, 혁신을 할 수 있느냐의 바로미터는 뭐냐면요. 선거 패배의 책임을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에게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그런 목소리가 줄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그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 진 것은 내 탓이지 남 탓이 아닙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완주 의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지방선거 전에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국민들이 이 상황을 몰랐으면,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을 혁신해야 된다 그러고 586은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당내 지도부가 갈등을 일으켰다. 진영이 분열됐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가서 우리는 지방선거에 패배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순간 민주당은 개혁과 혁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의총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의견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결국에는 백가쟁명식 논란과 논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 중에서는 강경파가 더 주장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 전당대회 전까지는요. 민주당은 상당히 혼란과 갈등의 난장판이 될 것 같다. 너무 교수님의 바람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분석. 박지원 비대위원장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하나 들면 이분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시끄러워진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가 박지원 위원장보다 작았다라는 논리 하에서만 그런 말씀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한 사람 희생시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하시겠지만 민주당 내에 그렇게 단일한 목소리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계신 많은 분들이 김성애 소장님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네, 지켜보죠. 자, 오늘 SNS에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글을 썼어요. 제가 지금 일부만 뽑아왔는데도 9장입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홍영표 의원은 이렇게 썼더군요.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에 참담한 패배다라고 평가했고, 이석현 좀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었죠. 한 명 살고 다 죽었다라고 썼고요. 그 밖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젖잘싸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로 지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여러 분석과 반성, 이 부분들을 충분히 겪지 못하고 이제 하긴 시간이 너무 짧긴 하죠. 당장 이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됐고 선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 직접 후보에 출마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보여요. 이런 논의가 근데 생산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과연 그동안에 보여왔던 모습들을 보면 이런 의구심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답을 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나 전당대회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뭐 모여서 토론하면 누가 대표로 나와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까? 평가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하는 기본적인 백서가 작성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 후보군들이 등장을 할 것이고요. 이 당의 혁신을 위해서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만큼 희생하겠다. 각자의 베팅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고, 그것은 당대표로서가 마지막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기회인 사람이 좀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사직생의 각오로 덤비는 과정에서 어떤 아젠다를 들고 나와서 당원들에게 감동을 주느냐로 결국은 이 논리는 진행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실패하면 민주당은 오랜 기간 동안 암흑기를 거칠 수밖에 없고, 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김성애 소장님 말씀이 100% 다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원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민주당이 살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 길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당권을 잡어. 그것이 바로 나의 공천권에 목숨을 쥐고 있어. 그러면은요, 민주당 살 길보다
공천권, 나의 생명을 살리는데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계파의 수장, 우리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나를 공천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하고 줄을 서고 그 사람을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소되고 하나의 리더십으로 쓸 수 있으면 민주당이 제대로 2024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과정 중에서 서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전가 현상이 더 갈등이 증폭이 되면요,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 기간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지. 자,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도 좀 하죠. 안철수 의원 됐습니다.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 뭐 그냥 언론은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미. 네. 그냥 기정사실로 봐도 됩니까? 아, 전당대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그냥 올해 하느냐 아니면 내년에 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공식적으로 한 5월달, 6월달에 전당대회가 한다라고 보여지면 무조건 출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에 도전을 하고 당대표가 돼서 내 사람을 공천을 줘서 2027년에 나는 대선에 출마할 거야, 그런 로드맵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수가 이제 이거죠. 과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윤리위에 지금 여러 가지 심판대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 윤리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예를 들면요, 징계 절차도 당원권 정지 이상을 받으면 당대표를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행해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것이 안철수 의원의 향후 정치적인 로드맵과 상당히 연동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원래 오늘 윤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6월 말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왜 연기가 됐죠? 내부적인 얘기에 의하면은 뭐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과반수 이상 모여서 회의를 할 시간이 없었다, 약속을 잡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날짜를 잡으니까 대략 6월 30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좀 의아한 게, 그럼 그 윤리의 징계나 이런 과정은 도대체 누가 정하길래? 윤리위원장이 정합니다. 예, 그것은 법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예, 법적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건 이준석 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 연이어서 있던 두 번의 이벤트, 그것도 다 굉장히 몰락해가던 정당을 세워서 두 번의 승리를 이끈 당대표가 징계를 받는, 뭐 징계가 할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조차도 뭔가 좀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 당대표의 승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당선이 전당대회 도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색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각이 아니라 의원 쪽으로 돌아서기로 했을 때, 당으로 돌아오기로 했을 때 당내 권력 투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준석 대표를 칠 것이다, 뭐 이런 무수한 소문들이 도는 가운데 실제로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다가 한 달 연기되고, 즉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던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많이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요, 정당 사상 처음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당대표예요. 이런 당대표 없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층들이 국민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준석 대표 마음에 안 들어. 왜 나한테 저렇게 행동했지? 그런 어떤 사감을 갖고 공식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당대표를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고 미리 쫓아내려고 한다는 시도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만약 벌어진다면 20, 30대가 앞으로 국민의힘의 계열의 정당에 지지를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점이 연기되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핵심적인 건 성상납 의혹이죠. 그 의혹의 제목이. 사실관계는 밝혀져야죠. 그렇죠. 그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밝히지 않았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좀 품위를 유지를 위반을 했다. 그래서 이제 윤리위의 심판대에 오른 것인데,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크게 해야죠. 이게 선거에 다 이겼고 이준석 대표의 공이 큰데 다른 의지가 여기에 작동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상납 의혹이라는
핵심 그 의혹이 밝혀지느냐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윤리위에 상정이 됐다면 판단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시네요. 그러니까 저 굉장히 이상한데 이제 아까 전에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또 거꾸로인 것이 성상납 의혹. 뭐 지금의 현재의 그 법치 좋아하시는 국민의힘 구조 내에서 보면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 거기서는 다투지 않는다로 덮어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전 당연히 윤리가 파헤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법대로 하면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피해가실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윤리 그 품위 위반이라고 했는데 품위 위반이 아니라 폭로하는 사람을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행동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장을 했던 분들이 이제 극우 유튜버나 밖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제대로 파악해 보지도 않았는데 다만 윤리가 이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하니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관계는 확인이 돼야죠. 징계 여부는 그 다음인 거고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 이제 뭐랄까요? 이제 대선 직후에 또 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극단적이었던 정치 갈등, 진영이 총결집해서 정말 사생결단했던 이젠 이게 끝나고 좀 평온해질까? 이런 기대도 일부엔 또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고 계시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 지방선거의 표심이 국정 운영에 발목 좀 잡지 말고 한번 밀어줘라는 국민적인 뜻이 밝혀졌으니까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좀 도와줄 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글쎄 뭐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벌써 본인의 취임사를 손으로 적어내는 이벤트 같은 것들도 여시고 또 무슨 인사관리위원회 만들어서 정보를 지금 법무부로 다 모으려고 하는 등 너무 정치적으로 활동들 하고 계신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이 앞으로도 쉽지 않겠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회 소장, 장성철 교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